이번 시간에는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층 퍼셉트론. 퍼셉트론의 한계가 1986년도 데이비드 럼멀 하트하고 데이비드 클러렌스 맥클랜드가 다층 퍼셉트론 개념과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인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발표하면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요 개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층 퍼셉트론, 지금까지는 퍼셉트론이 인간의 신경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입력이 두 개가 들어오면 이 입력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얘가 활성함수 일정한 값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바로 이 구조였던 거죠. 요 구조. 자, 이거 하나였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나가는 이런 구조를 하나의 층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층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입력이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고, 그리고 퍼셉트론이 또 있으면은 또 다른 입력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를 바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걸 또 다른 퍼셉트론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나온 요 값들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는 그냥 퍼셉트론이 하나의 층이었어요.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를 둘 이상으로 중복을 시켜보자. 그래서 다층, 한 층이 아니라 다층 퍼셉트론 개념이 나오면서 이전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XO 문제를 퍼셉트론은 해결할 수 없었던 XO 문제가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면서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 문제는 다층 퍼셉트론 구조, 특히 이제 신경망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어떤 좀 단점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뭐였냐 그러면 여기 웨이트 값들을 지금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웨이트 값들. 근데 웨이트 값들이 너무 많고, 첫 번째는 많고,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수치 미분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수치 미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학 수학이나 이제 공업 수학이나 뭐 대학 수학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수치 미분 방식이 나오는데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미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수치 미분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변수 하나에 대해서, x라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 y라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찾기 위해 수치 미분 방식을 사용한다면 컴퓨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계산량이 일어난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어요. 그래봤자 뭐 얘가 100만 번을 계산하겠어요? 1000만 번을 계산하겠어요? 계산하는 거는 뭐 몇십 번, 몇백 번이니까 별 무리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웨이트 값, 그 가중치 값들이 제가 뭐라 그랬었죠? 여기 비행기 조종석이 있으면 앞에 있는 굉장히 많은 판넬에 있는 스위치들, 요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스위치가 지금 100만 개라고 합시다. 100만 개 스위치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요 각각의 스위치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이제 100번씩만 이렇게 조정한다고 해보죠. 100만 개의 스위치를 100번씩 조정하긴 한다. 그러면 벌써 1000만, 1억, 10억 번의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컴퓨터로서는 무리인 거예요. 수치 미분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요 스위치들을 조작한다는 건 거의 무리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오차 역전파라는 요 알고리즘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80년대 나온 거죠. 86년도. 이게 나오면서 다층 퍼셉트론과 오차 역전파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다시 신경망이 이제 머신러닝, 특히 인공지능에 있어서 하나의 그 위치를 다시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60년대 퍼셉트론 나왔어요. 60년대 퍼셉트론이 나왔고 그거 가지고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신경망을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논문에서 엑스오 문제 못 푼다. 퍼셉트론으로는. 그리고 이거 하려고 다층 퍼셉트론 냈더니 이제 뭐 수치 미분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컴퓨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우주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와도 이거 시간 내에 계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신경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대부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5차 역전파 알고리즘이 딱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웨이트 값을 조절하는 게 수치 미분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얘는 제가 뭐 5차 역전파를 좀 깊이 설명할 수는 좀 없겠지만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좀 재밌게도 이전에 있었던 것을 그냥 읽어오는 식이에요. 그냥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정확하게는 계산이 없다기보다는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한 4층 연산인데 굉장히 그 계산 양이 줄어든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든 방식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딥러닝이 나오고 지금에 있어서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좀 선두주자 하나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층 퍼셉트론, MLP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죠. 퍼셉트론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다가 은닉계층, 자, 히든 레이어를 추가를 한 겁니다. 즉 퍼셉트론을 2개 이상을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개 이상을. 자, 이 은닉계층을 추가함으로써 단층으로선 해결하지 못했던 엑스오 문제,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게 다층 퍼셉트론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 계층과 출력 계층 사이에 하나의 은닉 계층을 요 은닉 계층을 추가를 한 거죠. 자, 입력, 출력 사이에 은닉 계층을 추가해서 다층 퍼셉트론으로 베타적 논리합 XOR 연산을 구현을 해본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저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요 구현하는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만 생각을 합시다. 입력 있고 출력 있고 사이에 은닉층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 은닉층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 자, 이게 초창기 신경망을 퍼셉트론에서 신경망으로 넘어왔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가졌던 모델이에요. 은닉계층이 하나. 은닉계층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거세요. 2개, 3개, 4개, 5개, 10개, 100개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있어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은닉이.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H1과 H2 값을 출력 계산해서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은닉계층 H1과 H2의 출력 값을 계산을 해볼 건데 여기 H1과 H2, H1은 처음에 있는 이제 1 이제 바이어스죠. 그래서 0.4를 곱한 마이너스 0.4를 곱하는 값 더해주고 x1에다가 1을 곱하는 값을 더해주고 x2에다 1을 곱하는 값을 여기다 더해줄 거예요. 그래서 h1은 마이너스 0.4 더하기 1x1 더하기 1x2 그러니까 1 곱하기 0, 1 곱하기 0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죠. 마이너스 0.4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0이 되겠죠. x1, x2가 0과 1이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0.4, 여기는 0, 여기는 1. 자, 마이너스 0.4, 0, 1. 그래서 1에서 0.4 뺀 0.6은 0보다 크니까 1이 되죠. 1이 되고 1과 0이 들어가면 여기 H1 요 값도 1이 되고 자, 1과 1이 들어가면 역시 1이 되죠. 즉 H1은 여기 X1, X2가 어떤 값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자, 00이 들어오면 0이 되고 01이 들어오면 1이 되고 즉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1이 되는 값이에요. H1은. 자, H2는 자, 다시 여기 H2는 마이너스 1.1 그다음에 X1 0.3 X2 이렇게 되는 거죠. 웨이트가 여기는 0.3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줬어요. 자, 그래서 H2를 계산할 때 요걸로 계산해 주는데 X1, X2가 둘 다 0이면 마이너스 1.1이니까 0보다 작으니까 0. 자, 0과 1이면
0과 1이면 0.3에다가 마이너스 1.1을 빼주니까 0보다 작아서 0. 자, 1과 0이면 1에서 1.1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0.1이죠. 역시 0보다 작으니까 0. 자, 1과 1이면 1 더하기 0.3 빼기 1.1. 0.2죠. 0.1은 0보다 크니까 1. 그래서 0001이에요. 자, H1은 0, 1, 1, 1이고 H2는 0001이에요. 자, 0과 0, 1과 0, 1과 0, 1과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저렇게 H1과 H2를 계산을 해놓고 보면 H1이 이렇게 계산이 됐고 H2가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들어오는 입력값 X1, X2에 따라서 00이 들어올 때 얘가 이렇게 되고 01이 들어올 때 10, 11 들어올 때 각각 H1, H2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출력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H1과 H2가 들어온 값이 0111, 0001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Y는 최종적인 Y는 뭐였죠? 요 그림 다시 앞에 있었던 요 그림 Y는 마이너스 0.4 H1 빼기 1.8 H2 이게 Y예요. 자, Y는 마이너스 0.4 더하기 H1 빼기 1.8 H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Y는 마이너스 0.4 더하기 1 H1 빼기 1.8 H2 H1과 H2 0과 0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0.4니까 0보다 작으니까 0. 자, 1과 0을 넣어주면 H1과 H2 자리에다가 1과 0을 넣어주면 1 빼기 0.4 0.6이죠. 0.6 요건 0이고 0보다 크니까 1. 자, 그 다음에 또 1과 요 세 번째 거 1과 1이죠. 1과 1 넣어주면 1과 1 넣어주면 역시 1. 1과 0이 아니라 1과 0을 넣어주면 1이 되는 거고 1과 1을 넣어주면 1 더하기 1.8 곱하기 1을 빼주면은 요게 1에서 1.8을 빼줬으니까 0.8이죠.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에다가 마이너스 0.4니까 마이너스 1.2.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니까 최종값은 0. 그래서 0, 1, 1,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 들어온 입력값 x1, x2를 사용해서 첫 번째 은닉층에서 h1과 h2를 만들고 이 h1과 h2를 다시 입력으로 사용해서 y값을 만들었어요. 자,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 그러면 이게 입력이에요. 입력. 이걸 사용해서 여기 은닉층에 있는 값을 만들었어요. 은닉층에 있는 값을 h1과 h2 값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다시 입력으로 사용해서 y 값을 만들죠. 여기는 출력. 그래서 요 y 값을 만든 거죠. x1과 x2를 사용해서 h1을 만들고 x1과 x2를 사용해서 h2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값들을 사용해서 y 값을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 온 걸 보니까 0, 1, 1, 0. 우리가 아까 XO가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 참이라 그랬죠. 둘 다 거짓이거나 둘 다 참이면 그럼 거짓이죠. 0, 1, 1, 0. 똑같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아진 거예요. 자, 즉 퍼셉트론 하나를 사용해서는 XO를 구현할 수 없었는데 퍼셉트론을 중복해서 사용을 했더니 자, 퍼셉트론은 하나 사용해서 X1에서 H를 만들고 그 다음에 H에다가 다시 퍼셉트론을 적용해서 Y를 만들었더니 XO가 구현이 되더라. 이거죠 지금.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했더니 XO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얘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구현을 해봤고요. 요걸 조금 더 이제 보기 좋게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놓을 수도 있는데 입력이 들어오면 기존의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낸드라는 함수를 만들고 오어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오어하고 엔드 두 개는 만들었죠. 두 개는 만들었고 낸드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낸드는 뭐냐 그러면
AND를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값을 참과 거짓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AND의 출력단을 낫을 붙여주는 게 NAND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붙어 있는 게 AND랑 똑같은데 끝에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으면 얘는 나오는 게 AND는 0001이죠. 그것의 반대가 되는 1110 이렇게 되는 거죠. NAND는. 그래서 NAND도 만들 수 있고 OR도 만들 수 있고 AND도 만들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으로. 그러면 퍼셉트론으로 NAND를 만들고 OR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들어오는 입력값을 각각 넣어주고 두 개 입력. 여기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입력이 이 자리로 들어가고 두 번째 입력이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NAND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거고 첫 번째 입력이 이렇게 해서 OR로 들어가고 두 번째 입력이 OR로 들어가고 그래서 OR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값이 우리가 아까 H1, H2 뭐 이렇게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다시 AND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출력 Y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X라는 입력이 H라는 은닉층을 거쳐서 Y라는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모습이 XOR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지더라. 자, 이걸 사용해서 퍼셉트론이 가지고 있었던 XOR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00, 01, 10, 11 집어넣어주면은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요게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이 퍼셉트론으로 나온 0, 110이 XOR로 나온 값하고 같더라. 이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즉, 요거를 이제 첫 번째 퍼셉트론 그리고 두 번째 퍼셉트론 두 개 퍼셉트론을 거치면 퍼셉트론을 중복해서 사용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를 사용하면 XOR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입력이 있어요. X1, X2, X1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건데 그리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X1이라는 입력이 있고 X2라는 입력이 있으면 X1이라는 입력이 이렇게 가는 거죠. X1이라는 입력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자, X2라는 입력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 자리로 이렇게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면 이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웨이트를 곱해주고 얘를 이제 뭐 세타 혹은 B 이 값을 더해서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나오는 값이 있고 역시 X1, X2에다가 B를 더해서 출력으로 나오는 값이 있고 두 개의 출력이 여기선 입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쪽으로 입력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면 그 값에다가 또 다시 W를 곱해주고 B를 더해서 출력 Y가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을 통해서 즉 퍼셉트론의 1층, 2층 퍼셉트론을 중복해서 싸움으로 두 개 이상의 퍼셉트론을 중복해서 싸움으로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앞에 있었던 그림을 좀 줄여가지고 그려본 거예요. 요걸 구현을 하는데 X1, X2 입력 들어온 걸 A에다가 마이너스 0.4 곱해주고 0.4 곱해주고 B에다가 그리고 여기 X2에다가 마이너스 0.4 곱해서 A로 0.4 곱해서 B로 그리고 1에다가 마이너스 0.6 곱해서 A로 0.3 곱해서 B로 해서 요 두 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요 두 개.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입력이 되는 거고 입력층 가운데다가 은닉층 하나를 넣어준 거고 여기 이제 출력층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이 중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은닉층은 왜 이걸 은닉층이라고 했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 안에 집어넣는 입력 값은 요거죠. X1, X2. 눈에 보이는 값을 넣는 거예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입력 값을 집어넣어주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이거죠. 이 그림은 고양이입니다. 이 그림은 개입니다. 이 그림은 호랑이입니다. 이 그림은 뭐 비행기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출력. 관심의 대상은 사실은 입력과 출력이에요. 요 은닉층에서 만들어진 요 A, B 값은 뭘까요?
사실은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은 아니죠. 사용자는 나는 어떤 사진을 집어넣을지 그리고 그 사진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 은닉증은 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과도기적으로 뭔가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단계에서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A랑 B 값이 만들어진 데다가 다시 웨이트 곱해주고 0.7을 편향을 더해서 Y 값을 만들죠. 이 Y 값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층 퍼셉트론이 이제 저렇게 등장을 한 거죠.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하면 배타적 논리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은닉계층의 가중치, 자, 이 가중치들을 학습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자, 정확하게는 학습시킬 방법이 없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방식, 수치 미분 방식을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얘를 쓰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신경망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근데 이 퍼셉트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 60년대니까 그때 컴퓨터는 지금보다 훨씬 성능이 많이 떨어졌죠.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우리 집채만한 컴퓨터가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노트북보다 훨씬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떨어졌고요. 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었죠. 수치 미분 방식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했고 그러다가 오차 역전법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이제 퍼셉트론의 한계 어찌 보면은 이제 퍼셉트론의 한계라기보다는 수치 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아주 깊이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넘어갈게요. 출력 계층에서 계산된 오차 값을 입력 계층 방향으로 다시 보내 가중치를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가중치가 높은 입력 값이 오차 발생에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큰 수정의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중치, 웨이트라고 했죠. 웨이트 값이 높은 쪽에 있는 입력 값들이 오차 발생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자, 출력 계층 Y 값에 오차가 1만큼 발생했다. 여기. 그러면 입력값 H1, H2 두 개의 입력값이 있을 건데 H1이라는 이 동그라미로 들어오는 값하고 H2라는 동그라미로 들어오는 값이 있는데 각각 H1에 들어오는 값에다가는 4를 곱해서 4를 곱한 다음에 결과로 보내줄 거고요. H2에 들어오는 값은 1을 곱한 다음에 결과로 보내줄 겁니다. 즉 H1 값이 이전 값보다 1이 커지면은 Y는 4만큼 커지는 거죠. 요 4 때문에. H2가 1이 커지면은 Y는 1만큼 커지는 거죠. 자, 곱하기 4니까 요 곱하기 4를 이제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1차 직선이 있을 때 X가 1만큼 커지면 Y는 기울기만큼은 더 커지는 거죠. X가 1 커지면 Y는 기울기만큼 커지는 거죠. 기울기가 4니까 4만큼 커져요. H2가 1만큼 커지면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1만큼 커지는 거고. 자, 즉 오차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오차가 1 발생했냐? 0.1이냐? 0.0001이냐? 혹은 10이냐? 그때 이 오차를 H1 때문에 생긴 오차냐? H2 때문에 생긴 오차냐? 할 때 그냥 한쪽에다 100%를 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얘가 비중이 4고 얘가 비중이 1이니까 얘는 전체 오차에 있어서 4만큼 얘는 전체 오차에 있어서 1만큼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H1에 곱해지는 가중치가 4니까 그리고 모든 가중치를 다 더한 게 5니까 5분의 4만큼 전체 오차의 5분의 4만큼이 H1 때문인 거고 전체 오차의 5분의 1만큼이 H2 때문이다 라고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자,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 우리가 방금 다 설명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갈 수 있죠. H1이 1만큼 변화하면 최종 결과 Y는 4만큼 변화한다. H2가 1만큼 변화하면 최종 결과 Y는 1만큼 변화한다. 즉 5분의 4만큼 H1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고 5분의 1만큼 H2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라지는 경사도 문제.
자, 요거는 diminishing gradient라고 해가지고 계층을 우리가 많이 만들게 되면은 이제 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파된 오차값이 점점 작아져서 결국 나중에는 학습 효과가 사라지더라. 즉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딥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X라는 입력층이 있고 Y라는 출력층이 있는데 중간에다가 은닉층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더니 얘네들이 쭉 계산을 하고 결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습 효과가 없어지더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나 두 개만 하자. 이렇게도 했었어요.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요. 이게 학습 효과가 사라지고 이제 사라지는 경사도 문제가 있었는데 얘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적인 알고리즘이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기 시작을 해요. 최근에 나오는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경사도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서 학습 효과가 더 좋아지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어요. 은닉계층을 그런 이제 보완 없이 그냥 무작정 늘려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심층 신경망, 은닉계층이 2개 이상인 인공신경망을 보통 심층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은닉계층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경사도 문제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되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까지 학습된 심층 신경망에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는 다시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정도의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 겨울을 겪게 돼요. 어느 정도는 됐는데 신경망을 쓰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썼잖아요. 그냥 퍼셉트론을 안 되니까 멀티레이어를 해가지고 썼는데 좋았어요. 잘 됐어요. 근데 은닉층을 여러 개를 뒀더니 더 잘 될 줄 알고 여러 개를 뒀더니 또 안 되더라. 그래서 얘가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제 두 번째 겨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겨울은 2000년대 초반까지 나온 거고요. 2000년대 들어서 가중치를 계산할 때 확률 개념을 도입하고 입력값을 출력값에 그냥 통째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전 학습을 한다거나 확률적인 방법으로 일부 뉴런을 사용하지 않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드랍아웃이라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diminishing gradient 이제 사라지는 이 경사도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오차 역전파를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 그래프라는 걸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 계산 그래프는 이제 노드와 간선, 엣지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카페를 여러분들이 창업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길동이는 1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을 2개를 구입을 하고 5만 원짜리 테이블을 5개 구입하고 3만 원짜리 의자를 15개 구입하고 만 원짜리 컵 2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10%를 포함해서 창업에 든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만 원짜리 커피 머신 2개, 커피 머신 100만 원짜리 2개 곱해지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테이블 5개, 5만 원짜리 5개 곱해서 25만 원 들었고 의자 3만 원짜리 15개 곱해서 3 곱하기 15, 45만 원 들었고 커피잔 만 원짜리 20개 곱해서 20만 원 들었죠. 그래서 여기 200만 원 온 거에다가 25만 원 더해주고 그 결과에다가 또 의자 가격 45만 원 더해주고 거기에다가 또 커피잔 가격 20만 원 더해서 290만 원이 됐어요. 290만 원인데 세금 10%에서 1.1을 곱해서 319만 원으로 카페를 창업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것을 이제 계산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 그래프를 그렸는데 왜 이걸 했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계산을 우리가 복잡하게 하지 않고 최대한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분절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카페 창업 작업 이퀄 100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15 더하기 1 곱하기 20 괄호 닫고 곱하기 1.1 이렇게 큰 계산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죠.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비용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가로 열고 100만 원짜리가 2개, 그 다음에 5만 원짜리가 5개, 그 다음에 3만 원짜리가 15개, 그 다음에 만 원짜리가 20개. 이거에다가 1.1을 곱해주면 전체 작업이다, 전체 비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다 나눠 가지고 최소한으로 요걸 하나 만들고,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는 거 만들고, 이거 더하는 거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거 곱해주는 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덧셈은 이렇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더해서 결과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곱셈 노드 역시 1번, 2번 두 개가 해서 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덧셈 노드와 곱셈 노드만으로 카페 창업하는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밖에 필요 없죠. 여기 뭐 사인 뭐 로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는 이제 좀 특별한 함수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 그래서 덧셈과 곱셈에 아주 간단한 식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여기 덧셈 노드에 있어서의 순전파를 볼 건데, 순전파는 앞에서 뒤로 연결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덧셈 보면은 얘는 어떤가요? 덧셈은 이제 이 앞에서 요 부분이죠. 자, 200이 들어오고 25가 들어와서 225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200과 25가 들어와서 225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200과 25가 들어와서 225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f라는 이 함수는 입력값 두 개를 더해서 출력값을 만들어주는 거죠. x 더하기 y가 이 f라는 함수죠. 이때 f라는 함수는 여기서 x 더하기 y로 나타내줄 수 있는데, 이 f라는 함수를 미분해주면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미분해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y는 ax 더하기 b,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건데, x 더하기 y 두 개가 되니까 변수가 얘를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봅시다.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미분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x라는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한다. 그러면 x 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는 뭐죠? 다른 변수는 상수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y는 상수로 x 더하기 10, x 더하기 100, x 더하기 0.1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y 값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요 x 더하기 y를 미분해주면, x만 있으니까 미분해주면 1이죠. fxy는 1이에요. 1. x에 대해서 미분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자, x에 대해서 해준 것처럼 y에 대해서도 한번 해줍시다. 이 f를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1 곱하기 y니까 x는 상수로 처리해주고, 그때는 y 앞에 붙어있는 1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f를 y에 대해서 미분해줬더니 1이 되더라.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의미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x가 얘가 1만큼 증가하면 200에서 201이 되는 거죠. 200에서 201로 1만큼 증가하면 여기 최종적인 값은 225에서 226이 되죠. 보세요. 201에다가 25 더해주면 얼마예요? 두 개 더해주면 201 더하기 200, 201 더하기 25는 226이죠. 226. 즉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f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f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기울기예요. 이게 미분값이고, 자, 그래서 f는 x가 1 증가할 때 f도 1 증가한다. f는 y가 1 증가할 때 y도 1 증가한다. 25에서 얘도 1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26이 되는 거죠. 그럼 최종 결과값은 얼마예요? x가 200에서 26 더하시니까 226. 1만큼 증가하는 거죠. 1만큼. 자, y가 1 증가할 때 결과값이 1만큼 증가한다. 그때 이제 x가 같이 변하는 걸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에 대해서만, y에 대해서만. 자, 이렇게 해주면은 기울기가 각각 얼마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전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거꾸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와보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자,
왜 이걸 뒤에서부터 가지고 오냐? 우리가 나중에 손실 함수라는 걸 또 보게 될 건데, 뭐 이 손실이 얼마냐? 이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카페 창업 자금을 계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를테면 사진을 막 두 장을 집어 넣는데, 사진을 하나 넣는데, A라는 사진을 넣는데 얘가 개일 확률, 고양이일 확률, 개일 확률이 58%다. 고양이일 확률이 이를테면 42%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전부냐? 이 안에서 계산해주는 또 다른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손실값이라는 걸 계산해줘요. 얘가 예일 확률이 얼마일까? 얘가 예일 확률이 개냐 고양이냐인데, 이제 이를테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58% 이렇게 할게요. 자, 58%라는 얘기는 42%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게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손실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이를테면 어떤 사진을 넣었는데 개일 확률이 99%, 고양이일 확률이 1%. 이거랑 개가 58%, 고양이가 42%. 사진을 넣었을 때 사진을 보고 얘가 판단을 해서 알려주는데 얘는 개입니다 라고 알려주겠죠. 여기서도 개입니다 라고 알려주겠죠. 둘 다 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위쪽에 있는 시스템에서는 개입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얘는 58% 맞을 확률로 알려주는 거고, 아래쪽에서는 99%의 맞을 확률로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성능이 좋은 머신러닝, 성능이 좋은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프로그램은 이거죠. 99%의 확률로 틀리지 않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 얘는 58% 확률로 알려주니까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게 좋은데, 요 값은 손실값을 계속 계산해서 손실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계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실값을 쭉 계산해 줄 건데, 뒤에서부터 오는 손실값을 X 때문에 저 손실이 생겼냐, Y 때문에 손실이 생겼냐, 이걸 지금 계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X 때문에 손실이 생겼냐, Y 때문에 손실이 생겼냐. 즉, 요 값 200 때문에 손실이 생긴 거냐, 요 25 때문에 손실이 생긴 거냐, 어느 쪽에 책임이 더 크냐, 이건 거죠. 자, 225라는 값이 만들어졌는데, 얘를 기울기를 계산을 해봤더니 둘 다 1이더라. 덧셈에서는 우리가 아까 계산했죠. 둘 다 1. 즉 얘가 1 증가하거나 얘가 1 증가하면 여기도 똑같이 X 때문에 1이 증가할 거고 Y 때문에 1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둘 다 똑같다는 얘기죠. 50대 50. 50대 50. 네. 얘는 둘 다 기울기가 1이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즉 뒤쪽에서 어떤 값이 이렇게 1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이 기울기를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1이 그대로 가고 여기도 1이 그대로 간다. 이 기울기는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서 이미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기울기가 있다. 그래서 역전파는 뒤쪽에 나오는 값이 X 때문인지 Y 때문인지를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울기 값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기울기 값은 덧셈 노드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이 1로 된다. 둘 다 똑같이 1이 된다는 얘기는 뒤에서 들어오는 값이 앞서로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곱셈 노드는 이제 조금 또 복잡했는데 100 곱하기 2가 200이 되죠. 자, 100만 원짜리 커피 머신 2개 곱해서 200만 원 됐어요. 자, 그러면 F라는 함수는 X 곱하기 Y예요. 얘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X 곱하기 Y인데, 아까 우리가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두 개가 있으니까 X에 대해서만 미분해주고 그때 Y는 상수로 처리해준다 그랬죠. 자, X 곱하기 Y인데 얘를 10X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Y는 Y라고 하니까 좀 더 이상하긴 하네요. 자, 여기 그냥 Z는 뭐 10X라고 합시다. 그러면 Z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10이 되죠. X에 붙어있는 상수값 그대로죠. 즉 요 상수값이 XY예요. 요게 상수예요. 요게 상수. Z는 XY. 그때 Z를 미분해주면 요게 상수니까 Y라는 상수가 남고 X는 1이 되죠. 그냥 Z의 프라임은 Y가 된다는 얘기예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Y가 돼요. 똑같이 F를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X가 되죠.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요
곱셈 노드 100과 2를 곱해서 200이 되는 요 노드 같은 경우는 다시 천천히 보면은 1이라는 값이 뒤에서부터 손실값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요 1이라는 값이 자, 기울기를 따지는 거예요. 기울기. 여기는 자, 기울기는 아까 얘기했던 거 1만큼 바뀌었을 때 최종 결과값이 얼마나 바뀌느냐 요거를 본다 그랬죠. 100에서 1만큼 바뀌었다는 얘기는 101이 된 거야. 100에서 101이 되면 결과는 얼마가 되죠? 101 곱하기 2니까 202가 되죠. 202. 얘가 1만큼 바뀌었을 때 결과가 2만큼 바뀌어요. 2. 200에서 202가 된 거잖아요. 101 곱하기 2니까. 그렇죠. 101만 원 곱하기 2개. 그래서 202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202만 원으로 2만큼 바뀐 거죠. 플러스 2만큼 변화가 됐어요. 요게 기울기입니다. 이게. 기울기의 의미예요. 자, 여기 기울기는 뭐죠? 2에서 1만큼 바뀌면은 3이 되죠. 자, 100만 원짜리 커피 머신 기계를 2개에서 3개로 바꾸면은 300만 원이죠. 300만 원. 200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큼 바뀐 거죠. 100만큼. 100. 기울기가 100이란 얘기예요. 요 100. 그래서 여기 있는 2라는 값은 기울기인 거고 여기 있는 100이라는 값도 기울기란 얘기예요. 자, 다시 최종적인 결과값 200인데 결과값은 200인데 이 200이라는 값이 여기 x라는 입력값하고 y라는 두 개 입력값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느냐. 얘가 1만큼 바뀌어봤자 얘는 2밖에 안 바뀌어요. 그렇죠. 얘가 1만큼. 근데 y가 1만큼 바뀌면 2에서 3을 1만큼 바뀌면 얘는 100만큼 바뀌어요. 많이 바뀌죠. 여기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산하면서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값을 계산해 줍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 값을 계산해 주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쭉 뒤에서부터 역전파, 뒤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역전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여기 요거는 입력값이에요. 그냥 요건 입력값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편하게 요게 입력값이고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값, 얘가 5라고 되어 있는 값, 뭐 15라고 되어 있는 값, 뭐 20이라고 되어 있는 값, 요 값들을 우리가 웨이트라고 합시다. 요게 웨이트, 가중치. 요건 100은 입력. 자, 우리는 입력값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중치를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가중치를 2개 할 건지 3개 할 건지, 테이블을 5개 할 건지 6개 할 건지 아니면 4개로 할 건지 요 값들을 갖다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자. 자, 그럴 때 이 가중치 값들을 어떻게 결정을 해주는 게 좋냐, 이건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일종의 요 가중치 값에 해당되는 그 값들을 뭔가 좀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 값들을 얘가 얼마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막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수치 미분 방식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치 미분 방식을 사용을 해주면은 계산량이 많아져요. 계산량이 많아지고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계산량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4개밖에 없다 그러면 금방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한 10만 개다. 뭐 계산이 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 역전파 방법을 쓰는데 뒤에서부터 1을 집어넣어 가지고 x 곱하기 같은 경우는 아까 290하고 1.1이었는데 이 1.1이 이 자리로 가는 거였죠. 자, 여기 기울기가 1.1이 돼요. 여기 기울기는 290이 돼요. 자, 아까 f의 xy인데 얘가 x 곱하기 y다. 그러면 f 프라임 xy는 뭐죠? 요게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x였죠. 그리고 f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y였죠. 즉 290쪽에 관련된 기울기 값은 여기 y값 1.1 그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1.1에 해당되는 기울기 값은 여기 290이라고 곱해진 값이 그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했는데 일이 많았는데 계산량이 많았는데 이 곱셈이라는 노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순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더니 계산하지 말고 그냥 기존의 290이라는 값, 1.1이라는 값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걸 그냥 읽어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읽어오는 거죠. 그냥 읽어와서 290 넣은 거죠. 여기 덧셈 같은 경우는 둘 다 1이었죠. 똑같으니까 1.1이 오면은 여기는 그대로 1.1 가는 거야. 여기도 1.1이 가는 거고. 요 값을 앞에서 계산했던 값 저장해 놓고 그대로 쓰는 거죠. 자, 1.1 덧셈 노드는 똑같다 그랬죠. 1.1. 자, 여기 덧셈 노드 똑같이 1.1. 1.1. 자, 여기 1.1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뭐죠? 아이고요. 제가 지금 계산을 그렇죠. 1.1 곱셈이니까 여기는 2예요. 2. 여기는 100이고. 그렇죠? 뒤에 들어오는 게 1.1이니까 2 곱하기 1.1. 100 곱하기 1.1. 해 주면 여기는 2.2. 여기는 110. 자, 요 2.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11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가 1만큼 바뀌면 2에서 3으로 되면 자, 커피 머신을 2개에서 3개로 되면 최종적인 값 319라는 값이 얼마가 되느냐? 110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110만큼. 319에서 여기 커피 머신을 2개에서 3개로 바꾸면 319 더하기 110 429가 된다는 얘기죠. 요것이 요 2라는 값이 이 자리에 있는 값이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수치. 자, 이걸 계산해 줄 때 우리가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이 뭐 수치 미분할 필요도 없고 미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더하기 빼기 그냥 눈으로 쭉 읽을 수 있죠. 1 들어왔으면 여기는 여기 1.1이니까 여기 1.1. 1.1, 1.1, 1.1 여기 곱셈 노드니까 1.1인데 2 곱해서 2 곱하기 2.2 여기는 1.1 곱하기 100 해서 110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읽을 수 있어요. 즉 얘를 적용을 시키면 이제부터 신경망이 수치 미분을 계산하면서 들였던 그 많은 컴퓨터 자원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기울기를 구해서 최종적인 손실함수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그 아이디어였어요. 이렇게 지금 다 찾아준 거예요. 요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계산한 거. 자, 이번 과 총정리 연습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의 연결 구조를 흉내내서 만든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퍼셉트론은 외부 신호를 입력받고 거기에 가중치를 곱한 총합이 임계치 이상인 경우에 신호를 출력합니다. 다층 퍼셉트론은 입력계층과 출력계층 사이에 은닉계층을 추가한 것입니다. 연습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인간 두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의 연결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머신러닝 모델은 무엇인가요? 답은 3번 인공신경망입니다. 다음은 인공 뉴런 TLU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답은 4번. 각 입력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입력의 비중을 조정합니다. TLU는 1943년 워렌 맥컬록과 월터 피츠가 제안한 모델이고 임계값을 조정하여 논리값과 논리곱의 연산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신호의 총합이 임계값 이상일 때만 신호를 출력합니다. 입력값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TLU가 아닌 TLU를 기반으로 만든 퍼셉트론입니다. 다음은 다층 퍼셉트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베타적 논리합을 구현하지 못하는 퍼셉트론의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2번
입력계층과 출력계층 사이에 은닉계층이 존재합니다. 3번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은닉계층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4번 은닉계층이 2개 이상이면 심층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1번 베타적 논리합을 구현하지 못하는 퍼셉트론의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층 퍼셉트론은 베타적 논리합을 구현하기 위해서 퍼셉트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